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는 모니터 TV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 또는 TV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에 대한 상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유튜브에 쭉 하나하나 올려놓는데 처음부터 듣지 않고 중간부터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은 이게 모든 강의가 1단계에서부터 쭉 들어가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 채널에, 내 컴퓨터 채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동영상 올려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재생 목록에 보면 1단계에서도 쭉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 컴퓨터에 관련된 강의 채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이 있고, 네이버 TV에 내 컴퓨터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공식 카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1단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그 공식 카페에 오면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전자 소자의 기초 강의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전기 전자 기초 강의실, 거기 보면 여기 기본 장비 부품에 대해서 쭉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올려놨고요. 또 요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뭐 콘덴서의 개요, 저항 개요, 코일 개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커플러 TL431까지 이렇게 쭉 강의가 쭉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로 들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모니터다 그러면은 모니터는 우리가 메인보드 그 구성 단계가 전자 소자가 이루어진 게 립스보드, AD보드, 패널보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 개요 들어간다면 또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립스보드다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부터 12단계까지 올려져 있는데 1번 듣고 2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가면 동영상이 물론 그 재생 목록에 가면 차례대로 되어 있지만 그 재생 목록을 검토를 안 하고 동영상이 좀 올려진 걸 아무데나 난순으로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이버 아이디는 다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제가 정회원으로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여기 전기전자 기초, 모니터, 메인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여러분들이 장비에 대해 지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TV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쭉 여기 지금 올려져 있죠. 여기 이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컴퓨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만약에 전기전자 기초에 대한 거다 그러면 37개 1강부터 37강까지 요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요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요게 이게 재생 목록이에요. 그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여기 맨 위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다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처음 들어가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지 않고 홈에 올려진 이 동영상을 갖다 난순으로 보다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유튜브 내 컴퓨터 채널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을 뒤져서 여기 재생 목록 있죠? 여기 재생 목록. 이 재생 목록을 뒤져서 단계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든가, 아니면은 저희 그 네이버에 공식 카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공식 카페로 들어가서 좌측에 메뉴에 달려 있는 그 장르들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서부터 TV 및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소자에 대한 고장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니터나 TV의 고장들은 쭉 보면
우리는 설계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그 설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양산체제 공장에서 제품들을 쭉 생산해 내겠죠.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우리가 완제품으로 해서 시중에 내놨을 때 이제 사용자들이 그걸 구매해 쓰다가 중간에 고장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수리 전문 업체를 의뢰하게 되면 그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 고장 소자를 찾아서 우리가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 수리하는 사람들의 임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자 소자 또는 어떤 이런 그 전자기기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점검이라든가 어떤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여러분들한테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나름대로다가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이런 이제 어떤 고장 제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이제 수리 또는 점검을 해달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 초년 시절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론보다는 빨리 수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서 수리하게 좀 해야지.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원포인트 수리다. 즉 어느 분이 고장이 나니까 그것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뭐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은 일단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에 부닥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나름대로다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이론에 대한 내공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독학도 많이 하고 참 아닌 게 아니라 뭐 이 카페 저 카페도 저 기웃거리로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실제 나름대로 얻어지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오랫동안 그 쌓아온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를 나름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사실에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세계는 아직까지 닫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외국 사이트를 가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뭐 나오긴 나오는데 중요 부분이 다 빠져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빨이 다 빠져 있는 상황으로다가 강의가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그나마 또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했기 때문에 듣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단지 여러분보다 먼저 배웠고 내가 나름대로 이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령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이런 채널을 개설을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보다 많이 아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아파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0층을 짓는다. 그럼 20층이 견디게끔 밑에 기초 공사를 수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왜?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 뭐 TV에 뭐 아파트가 무너진 그런 게 사례 나오는데 글쎄 그 원인 자체가 이제 그런 기초 이런 부분들에 입각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자 호랑이 해인 뭐 오래지만은 호랑이처럼 급한 성질 갖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곰같이 좀 끈기 있는 하나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드리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V 또는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원부예요, 전원부. 그래서 전원부 쪽에서 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소자들은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즉 SMPS로 전압을 받든가 아니면 아답터로 받던 전압을 우리가 바로 어떤 소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VCC 전압이라는 게 있죠. 즉 자기가 이런 정도의 에너지원을 받아야 내가 동작을 한다. 그래서 뭐 3.3V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12V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1.8V를 요구하고 다양한 각각의 VCC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SMPS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답터를 통해서 받은 전원을 바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하든가 아니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 또는 어떤 강압이나 승압을 하든가 아니면 전류를 갖다가 올려서 각 소자의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실제 모양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메인보드를 보면 지금 여기 똑같은 그런 그 소자들을 많이 써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이런 부품들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든가 뭐 메인 칩이라든가 그다음에 MCU라든가 EPROM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이건 TV에 들어가는 건데 TV 역시 마찬가지도 뭐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메인 칩이라든가 또 여기 이제 EPRO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이는 뭐냐면 TV하고 어떤 그 모니터의 동작 원리는 같습니다. 같은데 모니터는 주로 이제 그 데스크탑에 있는 그래픽 카드의 정보를 갖다가 이쪽으로 받아서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뭐 TV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띄워주지만은 이 TV는 부가 기능이 많아요. 지상파에서 온 어떤 신호를 갖다가 이 튜너를 통해서 영상 신호를 이쪽 메인 칩으로 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모니터의 스케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TV의 메인보드들이 있지만 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컸었죠. 이런 메인보드도 있고 또 이런 종류의 뭐 메인보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보여드린 요거는 옛날에 일반 TV죠. 스마트 TV가 아닌 즉 단방향 통신 즉 지상파 3사에서 보내준 통신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IPTV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한빛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 어떤 그에서 보내준 신호를 받아서 셋톱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었다 이런 거지만은 자, 요즘 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스마트 TV라고 그래가지고 양방향 통신을 우리가 가지고 스마트 TV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OTT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일반 TV하고 틀린 것은 여기 eMMC라는 즉 SSD의 운영체제, TV용 운영체제가 설치돼서 이 운영체제 통자에서 모든 걸 이루어진다. 일반 TV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데스크탑에 있는 PC 그래픽 카드의 정보를 띄울 때는 뭐 PC용으로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체제 통제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TV죠. 스마트 TV는 뭐냐? 인터넷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크게 놓고 구분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옛날 일반 TV 메인보드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즉 단방향 통신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는 뭡니까? 이런 스마트 TV로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인 SSD 즉 eMMC 메모리라는 게 있어서 여기 이제 TV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다. TV 운영 체제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 체제가 있고 삼성은 자체가 개발한 타이젠 운영 체제가 있고 LG에서는 웹OS라는 운영 체제를 여기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TV를 컨트롤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지. 이런 모니터 메인보드 되게 작지만은 기능 자체는 같다. 단지 이제 뭐냐, 요즘 나온 거하고 모니터 이 메인보드 비교해 보면 운영 체제가 여기 심어졌냐 안 심어졌냐 그런 역할을 해서 약간 좀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뭡니까? 옛날의 메인보드에 비해서 부품들이 상당히 적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 BJ 타입으로 돼 갖고 여기 지금 메인 칩에다가 많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옛날에는 요렇게 QFB 타입 리드가 사방에 있는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솔더링 할 때 좀 쉬웠는데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어떤 메모리라든가 eMMC 즉 SSD라든가 아니면 메인 칩 자체가 전부 다 BJ 타입화 되어 있다는 거죠. BJ 타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BJ 뉴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장비를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TV가 약간 틀린 점은 뭐냐? 모니터는 이렇게 메인보드를 통해서 1차 가공한 LVDS 신호를 어디로 주냐면 LVDS 케이블을 타고 이쪽 패널 보드를 이렇게 주지만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T콘 보드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신호를 LVDS 케이블을 받아서 여기서 T콘에서
만들어진 2차 가공된 신호를 어디를 주냐면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요게 탭보드라고 그러는데 TV에서는 요 탭보드로 케이블이 연결돼서 영상을 구현해 주는 그런 단계로 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역할들은 같다. 그러면 모니터만 여러분이 잘 수리하고 이론이 정립돼 있으면은 다른 것도 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이 실제 실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걸 또 여러분들이 하려 그러면 이렇게 제각각이 뭐 또 구조는 틀리지만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제각기 설계한 이런 부품들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동작 원리는 같다는 사실이에요. 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수리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뭐지? 하지만 동작 원리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초 이론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조가 다른 이런 걸 갖다가 수리하려면은 동작 이론을 알아야지,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전에 쭉 살펴왔던 부분이 바로 이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막 손을 대다 보니까 수리가 어려웠던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계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수리하는 저 입장에서 어려운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져보고 연구하고 수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이트에서 수리 사례만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다양한 제품을 만져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누가 여러분들 실력을 올려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만져보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제품이 하나 어떤 A라는 모델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계속 요 부분만 계속 나가 요 부분만. 네?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시방 상황이라 설계 불량이라는 얘기죠.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방 상황 또는 그걸 가지고 원포인트 수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설계 기술 발달, 전자소자 발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다가 그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 소기를 해야 된다. 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 남이 뭐 수리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움은 되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너무 그런데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진 강의만도 충실하게 들은다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저 강의를 보고 많이 지금 수리 잘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강의를 이렇게 올려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메신저로서 굉장히 그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전자소자 점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실문상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전원관리 소자인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인 메인칩, MCU, EPROM, 메모리, eMMC 등은 소자 동작, VCC 전압이 정해져 있으므로 SMPS 또는 아답터로부터 전원을 인가받아 바로 소자에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전류를 요구하지 않는 소자의 경우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 전압을 다운하여 소자에 전원을 공급하고 많은 전류를 요구하는 소자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구성된 스위칭 회로를 통해 소자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전원 공급 회로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각 소자가 정상 작동 불능 상태로 되어 메인보드가 정상 동작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원 관리 소자의 고장 원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자 데이터 시트를 근거로 하여 입출력 전압 측정 및 소자 단자 간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하여야 하며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경우는 입출력 전압과 소자 단자 간 절연 저항은 물론 아웃풋 스위칭 파형까지 측정하여야 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니어 방식인 LDO 레귤레이터는 자체 발열로 인한 쇼트 또는 용량 감퇴의 이유로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 많은 고장을 점유하고 있다. 자, 요거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 즉 TV를 구성하고 있는 메인보드,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메인보드는 스위칭 전원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상세하게,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드롭 아웃풋 방식과 로우 드롭 아웃풋 방식이 있는데, 즉 그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주로 이제 강압용으로 써요. 뭐 12V를 받아서 5V를 다운 시킨다든가, 아니면 5V를 받아서 1.8V로 또는 2.5V로 또는 3.3V를 다운 시키기 위한 그런 소자를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우리가 이제 암페어가 1A 밖에 안 돼요. 출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자에서 암페어를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작하기가 어렵다. 근데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뭐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승합도 할 수 있고 강압도 할 수 있지만은 암페어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P1501-50이라는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걔는 뭡니까? 출력이 3A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리니어 레귤레이터 1A 갖고 모자란 부분을 스위칭 레귤레이터, 스위칭 방식을 써가지고 소자에 아주 올바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면 잘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스위칭 방식을 쓰는 겁니다. 스위칭 방식을 쓰는 스위칭 전원부는 이제 단순하게 리니어 레귤레이터 하나만 갖고 되지만은,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어떤 내부의 발진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은 AC 형태의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DC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즉 전류는 뭡니까? 전류는 전기의 힘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 강의를 따로 하겠지만은,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카드에서는 CPU라든가 아니면 GPU를 위한 전원부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뭐 3페이지다 아니면 12페이지다 아니면 18페이지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상 전원부를 뭐 12페이지다 그러면 12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암페어를 높이는 거죠. 암페어를. CPU는 비록 공급되는 전압이 VCC가 1V에서 2V 미만이지만은 암페어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전류 값은. 여러분 데이터 시트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SMPS로 받은 12V를 바로 쓰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12V를 받아서 PWM과 FET를 통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해서 암페어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원부도 하나 갖고 안 되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그래픽 카드에 보면 4페이지 플러스 1이다 또는 메인보드에 보면 8페이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전류 값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단상 전원부를 12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즉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1.5V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3V가 되죠? 암페어는 똑같죠. 전기는 밝아지죠. 하지만 1.5V 건전지를 병렬로 3개를 연결했던 뭡니까? 전압은 1.5V지만은 암페어는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원부가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스위칭 전원부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스위칭 레귤레이터 쓰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는 얘기죠. 강압도 할 수 있고 승합도 할 수 있지만 암페어를 올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501A-50이라는 것은 또 5A까지 가능한 스위칭 레귤레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내부에 발진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남대로 스위칭 노이즈가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이 큰 단점으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부 판별법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내부 발진 스위치 12V를 받아서 내부 발진 스위칭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 아웃풋은 5V, 디지털 테스터로의 5V지만 걔는 직류 성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파형 보면 알겠지만 교류 형태의 AC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백라이트를 쓰는 그 드라이버 보드, 그것도 뭡니까? DC를 받아서 스위칭을 통해서 AC로 변환한 다음에 암페어를 올려서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백라이트, LED 바 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도 스위칭 방식을 쓴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요 개념을 알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강의 내용에 음성을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의 음성 내용이 나올 때 지금 그림도 포함이 되죠. 음성을 들으면서 그림을 연관하라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만은 음성 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어떤 강의 이중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우리가 이제 이 전원관리 소재의 양부 판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디지털 테스터의 저항 모드로 해서 이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다이오드 모드로 해서 전압값을 측정해서 우리가 하는 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원을 인가해서 어떤 입력과 출력 전압을 판별해서 제대로 나오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절연 저항을 통해서 양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는 LM1117.1.8이라는 LDO 레귤레이터입니다. LDO 레귤레이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한번 음성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요 그림을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M1117 1.8 리니어 LDO 레귤레이터는 일반적인 리니어 레귤레이터인 드롭 아웃풋 레귤레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전원 IC로 메인 전원부로부터 DC5V를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1.8V를 출력하는 레귤레이터로서 입출력 전압차가 크지 않은 회로에서 많이 사용하며 드롭 아웃풋 레귤레이터에 비해 열 손실이 적다. LDO 레귤레이터의 양부 측정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실장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거나 PCB 기판에서 소자를 탈거하여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실장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여 LDO 레귤레이터의 입력과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양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절연 저항을 측정 방법으로는 LDO 레귤레이터의 그라운드와 아웃풋 단자 간 저항값을 측정하여 300옴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하로 내려가면 LDO 레귤레이터를 교체하여야 하며,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불량한 경우 LDO 레귤레이터를 탈거 후 탈거한 곳의 회로 패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300옴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LDO 레귤레이터 출력 전원과 연결된 메인 칩, MCU, 그리고 주변 소자까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LDO 레귤레이터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를 저항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레귤레이터의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아웃풋 단자에 접속 시
300옴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용량 감퇴로 인한 진행성 불량 또는 불량으로 LDO 레귤레이터를 교체해야 한다.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 시 측정값이 상이할 수가 있는데 실장 상태에서는 소자와 모든 회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도를 올리려면 탈거 후 측정해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LDO 레귤레이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양부 판별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모니터 메인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수동 소자라고 보통 얘기했죠. 뭐 RLC 저항, L 인덕터, C 콘덴서 이렇게 해서 RLC가 이제 수동 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동 소자에 못지않게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LDO, 이 레귤레이터들이에요. 레귤레이터. 여기도 레귤레이터 하나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 레귤레이터가 있단 말이죠. 이 레귤레이터를 다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답터나 또는 SMPS를 받은 전압을 바로 소자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소자가 동작하기 위한 VCC가 있기 때문에 바로 SMPS나 또는 아답터로부터 받은 전압을 다운시켜서 스케일러 또는 EEPROM 또는 MCU 또는 어떤 사운드 칩이 요구하는 전압 VCC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LDO 레귤레이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자인데 콘덴서만큼이나 많은 분량을 초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레귤레이터들입니다. 레귤레이터들. 여러분 TV 수리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레귤레이터들이 많이 나가요. 많이. 진행성 불량, 쇼트 되는 것도 있고 진행성 불량이라는 건 뭡니까? 5V를 가하게 되면 1.8V가 나와야 되는데 1.3V도 나왔다가 1V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어떤 출렁거리는 경우도 있고 전압이 아예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레귤레이터는 정상이지만 주변에 어떤 콘덴서 불량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보통 보면 이 레귤레이터 불량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귤레이터들은 열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 손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805라는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봤을 거예요. 7805는 12V를 입력으로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5V를 출력하는 건데 자 7805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805 12V를 받아서 얘가 5V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12V를 입력 5V를 출력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7V라는 게 열손실로 발생한다. 7V. 그러면 우리가 전력 공식에서 P는 VI다. 그죠? 그러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이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출력 전류가 1A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2에서 5 빼면 7이죠. 7 곱하기 1은 뭡니까? 7W라는 이것이 열 손실로다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이 반도체는 열로 인한 고장들이 많죠. 열화가 된단 말이죠. 열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부에 구성된 이런 반도체들이 용량 감퇴가 된다는 거와 우리가 직결해 주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이 회로가 하나 있어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 TR도 있고 뭐 콘덴서도 있고 뭐 OPMP도 있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용량 감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량 감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열을 받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걸 우리가 또 감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측정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실장 상태에서 많이 하죠. 실장 상태에서 요 좀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LDO 레귤레이터를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라운드, 아웃풋,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열은 틀릴 수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FET에 보면 왼쪽부터 GDS,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런 TR이라든가 아니면 레귤레이터는 이 핀맵의 어떤 이 구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뭐 그라운드만 찾으면 나머지니까 인풋하고 아웃풋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라운드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아웃풋 단자에다 적색 프로브를 냈을 때 305옴 이상이 출력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저항이 측정돼야 된다. 그 실장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305옴 이상 됐죠. 그래 떼어서 탈거한 상에 재면 거의 한 700옴 가까이 나옵니다. 이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실장 상태에서는 회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저항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것이 긴감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지만 좀 긴가민가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열풍길에다가 이 레귤레이터를 떼어가지고 탈거해서 여러분 이렇게 측정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정확한 측정은 소자들은 탈거해서 하는 게 좋지만 이 사실 이 지금 이 실장되어 있는 이 LD 레귤레이터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무연납을 많이 썼었어요. 무연납이 융점이지 않기 때문에 탈거하기 좋지만 요즘은 법상으로 유연납을 쓰게 돼 있거든요. 유연납과 무연납의 차이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연납은 주로 납성분을 가지고 구성된 납을 우리가 무연납이라고 그러고 유연납은 납성분에 플러스 주석성분이 30% 이상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융점이 좀 30도에서 40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무연납에 비해서 유연납을 우리가 탈거할 때 좀 힘들어요. 열을 좀 더 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유연납과 무연납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납이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산화가 되면 납이 또 우리가 디솔더링이라고 그러죠. 이 소자를 탈거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을 쓰는 게 뭐냐? 뛰기 전에 여기다가 젤프락스를 도포해서 여러분들이 뛰든가 아니면은 어떤 실납을 녹여서 한번 여기다가 다시 솔더링 한 다음에 다시 뛰게 되면 잘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이거 뛸 때 잘못 뛰어가지고 회로 패턴이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런 적이 많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달라붙은 이런 심지어 이런 뭐 간단한 레귤레이터조차도 뛰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장 상태에서 많이 하는데 긴가민가 할 때는 어차피 뛰어야 된단 말이죠.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한다. 즉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의 값은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실장 상태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단자하고 이 콘덴서하고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값이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더 강조를 한다면 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측정 기기에 따라서 정밀도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로 짜 들어가는 테스트하기로 했을 때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저가형으로 했을 때는 좀 틀린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기 정밀도 차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크게 뭐 어떤 많이 제가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명 브랜드 제품 테스터기도 다 갖고 있지만 써봤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장비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장비를 하나 장만할 때는 좀 좋은 장비를 하나 갖고 있으면 오래 써요. 저도 보면 이 수리하는 사람들 장비 욕심이 많아요. 이게 특히 또 모양이 멋있거나 막 이러면 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그러다 보면 그냥 테스트하기도 보통 한 5개, 6개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쓰는 장비들이 많단 말이죠. 돈이 아깝잖아요. 이거 사장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장비 구입할 때도 내가 누누이 옛날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장비, 좀 가격이 있는 장비를 하나 딱 해서 하면은 옷도 그렇잖아요. 브랜드 옷 하나 사 오래 입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장비들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처음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좀 오래 쓰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런 부분들을 해서 LDO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자 소자를 탈거했을 때 이런 그 굉장히 소형 소자는 이리 여러분 데스크에 올거 할 때는 뭐 갑자기 날아가서 어디 도망가 버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자 소자를 탈거했을 때 고정적인 지구로 여러분들 브레드보드 빵판 많이 갖고 계시죠, 이런 거. 이런 빵판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PCB 기판에서 탈거한 전자 소자를 효율적 양복 판별을 위한 고정 거치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브레드보드, 일명 빵판을 이용하는 것이다. 브레드보드란 전자 회로를 설계하여 회로 테스트 시 소자와 회로 간 납땜이 필요 없는 무납땜 기판을 말한다. 전자기기의 소자가 불량이 발생 시 탈거하여 양복 판별 측정 시 많은 불편함이 따르는데 브레드보드에 IMD 타입의 소자를 삽입 후 측정하면 안정적으로 양복 판별 시 편리성을 제공해주며 SMD 타입의 소자는 브레드보드에 삽입이 어려우므로 브레드보드 표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소자를 양면 테이프 위에 고정하면 양부측 정시 편리성을 제공해준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탈거했을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요. 왜냐면 그냥 데스크 위에다 수리대 위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힘을 주니까 어떤 소자가 튀어버려가지고 저쪽 날아가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좀 큰 거는 괜찮아요. 뭐 SOT 23 타입이라든가 SOT 323 타입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브레드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IMD 타입이라든가 어떤 SMD 타입은 좀 좋아요. 근데 브레드보드의 회로 구성을 여러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IMD 타입 이렇게 여기 삽입할 때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야지, 이렇게 직선으로 꽂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로가 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뒤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SMD 타입은 여기 지금 이 브레드보드 이 소켓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또 3M 테이프 또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걸 여기에다가 딱 그 위에다가 이 뭡니까 붙여서 그 위에 이렇게 얹어서 하게 되면은 어떤 이 소자가 옆으로 튀어나갈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기초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써요. 뭐 똑같은 소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뭐 어떤 저거 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뭐 SOT의 23 타입, 323 타입은 하나가 여러분들 재고 하나가 이렇게 주문이 안 돼요. 500개 단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뭐 구매하지도 않지만 보통 폐보드에서 많이 떼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좋다.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도 뭐 대형, 중형, 소형이 있지만은 중형, 대형보다는 이렇게 소형, 이런 빵판이 좀 이렇게 쓰기가 좋아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편리하다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양면 테프로는 이렇게 얇은 거보다는 요 말고 좀 약간 두꺼운 거 있죠? 그게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얇은 이렇게 양면 테프를 썼지만 좀 약간 두꺼운 걸 하게 되면 또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판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적게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절연장을 측정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실장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서 전원을 인가해서 측정하는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장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LDO 레귤레이터 불량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M1117 1.8 LDO 레귤레이터는 메인 전원부로부터
DC5 볼트를 인가받아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1.8 볼트를 출력하는 LDO 레귤레이터로 입력단과 출력단에는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레귤레이션 노이즈 바이패스 용도와 소자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혹 레귤레이터 소자는 정상이나 레귤레이터의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의 정전 용량 감퇴로 전압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LCR 매터나 다기능 테스터로 콘덴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미달씩 교체하면 된다. 좀 더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로 LDO 레귤레이터 입출력단에 연결된 콘덴서 리플 파형을 체크하면 되는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경우 파형이 부드럽지 않은 관계로 리플이 약하게 발생 시 판별이 어렵다.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를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인풋 단자에 접속 시 DC5 볼트가 측정되면 정상이며 적색 프로브를 아웃풋 단자에 접속 시 DC 1.8 볼트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입출력 전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LN111일지 1.8이라는 것은 뭡니까? 5볼트를 입력을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로다가 1.8볼트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1.8볼트라는 건 출력 전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나오는가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입력 전압을 재니까 물론 이 지금 요 LDO 레귤레이터는 보조 전원부죠. 메인 전원은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12V를 받아서 여기서 내부 발진 스위칭회를 통해서 2번 단자로다가 우리가 AC 형태의 5V가 나오는데 이 AC 형태의 5V 신호는 최종 부하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류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서 뭡니까? 스위칭 레귤레이터 1501-50은 3A의 출력 전류를 생성시킨다. 그래서 충분한 전류를 가져가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5V를 받는 거죠. LDO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종 부하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단을 쟀을 때 테스터기 DC 모드로 됐을 때 입력이 5V가 나면 얘는 정상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또 아웃풋 단자를 재니까 1.8V가 나오죠. 근데 테스터기 정밀도에 따라서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돼. 반올림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뭐 좀 좋은 거는 1.8V가 나오는데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왜 1.8V가 안 나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제기 할 수도 있지만 고가 장비와 저가 장비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신다면요. 지금 이 메인보드나 아니면 T콘 모드에서 많은 분량이 뭐냐면 이 LDO 레귤레이터 분량이 많아요. 지금 얘는 뭡니까? LM1일지 2.5V를 출력하는 건데 출력단을 측정하기 1.9V밖에 안 나와요. 결국 얘는 불량이라는 얘기죠. 1일지 2.5라는 것은 5V를 받아서 2.5V를 출력하는 건데 출력단을 재니까 1.9V가 나왔어요. 이런 걸 통해서 2.5V를 갖다 최종 부하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1.9V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지금 뭡니까? 이 레귤레이터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정확한 측정해서 아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 이게 아주 작은 전압을 관리하는 이 콘덴사들은 리플이 이렇게 제대로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굉장히 곡선이 부드러워서 리플 잡기가 좋았는데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전부 가다 보니까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은 뭡니까? 파형이 거칠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좀 고수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작은 정전 용량을 가진 콘덴서들은 참 리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좀 용량이 큰 것들은 좀 좋은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토탈로 해서 전원 소자 측정하는 리뷰를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음성 나올 때 이런 걸 좀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절연저항 갖고 이제 양부 판별하는 방법, 전원 인가에서 이제 우리가 입출력 전압을 판단해서 양부 판별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입출력 전압 측정했을 때 전압이 떨어지는 게 입력 전압이 떨어지거나 출력 전압을 떨어지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리니어 레귤레이터 반드시 입력단과 출력단에는 뭐가 붙어 있다? 콘덴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어떤 이 레귤레이터도 내부의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노이즈라는 것은 하나 일종의 AC 성분입니다. AC 성분은 이 반도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뒷단에 콘덴서가 붙어 있는 거죠. 노이즈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콘덴서를 거침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준다. 우리 SMPS도 보면 2차 단에 우리 뭡니까 쇼트키 다이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죠. 거기도 콘덴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큰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콘덴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용량 감퇴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알루미늄 아닌 주전자가 있는데 걔를 10년 썼어요. 그럼 어떤 뭐 이유로 해서 뭐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쳐서 알루미늄 그 주전자가 찌그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5리터를 담는 그 주전자가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물이 4.8리터 밖에 못 담는다. 그 용량 감퇴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보통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쓰는 이 전해 콘덴서들은 이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어요. 유전체. 액체 형태. 이것이 이제 전원을 가하게 되면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열과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안에 그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체가 마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충분한 정전 용량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 그것이 이제 용량 감퇴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품이 3년 이상 됐다 그러면 콘덴서의 용량 감퇴는 먹고 들어간다. 제니까 콘덴서가 이게 용량 감퇴가 돼서 뭐 눈으로는 멀쩡하지만 골병이 든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방폭병이라고 안전장치가 있는데 얘가 쭉 갈라지면서 전해이 흘렀다. 그럼 요거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전체를 갈아주는 것이 좋다. 얘가 용량 감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딴 콘덴서도 데미지를 충분히 입었고 용량 감퇴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죠. 다 가는 게 좋다. 이게 뭐 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겠어요? 1,000원도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콘덴서하고는 얘기하겠지만은 폴리머 형태, 즉 고체 전해질을 관련 폴리머 콘덴서 또는 솔리드 콘덴서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알루미늄 캔 콘덴서를 쓰면 좋겠지만은 이 제조원가 상승으로 해서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TV 쪽은 좀 요즘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다 교체해 줘야 된다. 이 콘덴서를 갈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레귤레이터 입력과 출력량이 나오더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게 패널로 공급되는 요 VCC 공급되는 5V, 12V 공급될 때는 반드시 콘덴서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요것이 문제되면 이 전압이 다운이 해버려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갈아주면은 바로 제대로 전압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콘덴서는 레귤레이터 분량도 많지만 콘덴서는 아주 단골 메뉴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콘덴서를 가글고 잘 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죠. 자기가 수리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덴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정을 좀 하고 좀 양부 판별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요 주의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절연저항 측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절연저항 방법에 대해서 음성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AP1501-50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갖는 소자로 DC 12V 전원을 인가받아 PWM을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조정하며 아웃풋 단자로 출력된 AC 형태의
5V 신호를 쇼트키 다이오드와 L, C 필터를 거쳐 최종 부하가 필요로 하는 LDO 레귤레이터로 공급하는 메인 전원부의 중심 소자이다. 이러한 스위칭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론상 손실은 전혀 없고 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물론 효율이 100%는 되지 않지만 80에서 95% 정도 된다. 리니어 방식은 강압 방식으로서 출력 전류가 1A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강압 또는 승합을 할 수 있으며 출력 전류도 3A에서 5A로 올릴 수 있어 리니어 방식에 비하면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많은 제품에는 이러한 스위칭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양부 측정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실장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거나 PCB 기판에서 소자를 탈거하여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실장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여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출력 파형, 피드백 전압을 측정하여 양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측정 전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스위칭 파형인 출력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 시 정상 파형이 아닌 왜곡된 파형이 출력될 경우는 회로의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절연 저항을 측정 방법으로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그라운드와 아웃풋 단자 간 저항값을 측정하여 500옴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하로 내려가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교체하여야 하며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불량한 경우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탈거 후 탈거한 곳의 회로 패턴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500옴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연결된 회로, 즉 쇼트키 다이오드 및 코일과 콘덴서의 문제로 인하여 불량 판정이 될 수 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를 저항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아웃풋 단자에 접속 시 500옴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용량 감퇴로 인한 진행성 불량 또는 불량으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교체해야 한다.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 시 측정값이 상회할 수가 있는데 실장 상태에서는 소자와 모든 회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도를 올리려면 탈거 후 측정해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그 절연장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절연장 측정 방법입니다. 자, 소자 모양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5단자가 있고 SOIC 8핀 타입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요 5단자는 잘 안 쓰고요. 지금 뭐 TV 메인보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SOIC 8핀 타입을 많이 씁니다. 요거. 근데 역할들은 같아요. 단자는 8개 나와 있고 5개 나와 있지만 역할들은 같다는 얘기죠. V인 단자가 있고 아웃풋 단자가 있고 그라운드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온오프 단자가 있단 말이죠. 이거 똑같아요. 구조가. 단지 이제 요것은 구형 타입이고 요것은 SOIC 8핀 신형이다. 근데 요 지금 SOIC 8핀 타입을 쓰니까 특히 초보자들은 모양이 틀리다고 그래서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역할 자체가 같으니까 하나만 알아도 뭐 연관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주 전원부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스위칭 방식으로 해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보조 전원부 LDO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보조 전원부라 할 수 있다.
최종 부하가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 전원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죠. 자, 스위칭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스위칭은 내부에 발진 스위칭회를 거쳐서 요 2번 단자, 아웃풋 단자로다가 우리가 뭡니까? 5V가 나온다 그랬죠. 이 5V는 우리가 DC입니까? AC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얘는 AC 형태 신호입니다. AC 형태 신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가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하나의 정류 회로가 구성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LDO 레귤레이터 쪽은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가 여기 없죠. 코일도 없죠, 여기. 그것은 뭐냐면 얘는 얘를 받아서 전압을 다운하는 역할밖에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단자에서 나오는 것은 AC 형태의 신호기 때문에 정류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 2번 단자는 디지털 테스터로 했던 5V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뭐 정상 동작되는 것은 굳이 우리가 뻘짓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150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여기에 2번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2번을 뭐 해야 됩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야 된다. 이때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한 겁니다. 발진 스위칭하는 그런 소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PWM, VC만 갖고 됩니까? 아웃풋에서 펄스 발진이죠. 온오프 펄스 발진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테스터가 끼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파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PWM입니다. 온오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건 왜곡이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2번 아웃풋 단자에 대한 파형을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형이 왜곡됐다 안 했다 정상 파형이 아니면요 똑같은 파형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돼 이상한 파형이 각각 그 시간 단위로 타임 베이스라고 그러죠. 틀립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불량이다 하고 교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창 상태와 탈거인데 이 탈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5단자도 초보자가 뛰기엔 실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패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젤프락스하고 여기다가 어떤 그 납을 갖다 다시 재독보해서 뛰든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떼어가지고는 빵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면대에 붙여서 측정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다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내용을 좀 잘 알고 반드시 그 2번 단자는 뭐다? 2번 단자는 파형을 측정하는 단자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 1501-50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전압을 측정해서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1501-50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전압 측정은 실장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여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출력 파형, 피드백 전압을 측정하여 양보를 판정하는 것이며 측정 전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스위칭 파형인 출력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 시 정상 파형이 아닌 왜곡된 파형이 출력될 경우는 회로의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전압 측정 시 전압이 다운되거나 전압이 출렁되거나 파형을 측정 시 왜곡된다면 소자 불량도 있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연결된 회로, 즉 쇼트키 다이오드 및 코일과 콘덴서의 문제로 인한 불량과 메인보드와 연결된 2차 측, 즉 SMPS, 티콘 보드, 탭보드 쇼트로 인해 불량 판정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연결된 2차 측 주변으로 소자의 양보 판별을 진행해 봐야 한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전압 측정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스위칭 레귤레이터 인풋 단자에 접속 시 DC 12V
아웃풋 단자의 접속 시 DC5 볼트, 피드백 단자의 접속 시 DC5 볼트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전압을 인가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번 인단자로는 12V를 받겠죠. SMPS로 받던가 아니면 아답터로 받는 거고, 내부의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2번 단자로 항상 아웃풋 5V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 4번 피드백은 뭡니까? 항상 2차식 전압을 감지하는 거죠.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봤을 때 이 아웃풋하고 연결된 부분을 다 2차 측이라고 보는 겁니다. 쇼트키 다이오드, 코일, 다 이게 2차 측이죠. 그 다음에 얘랑 커넥터로 연결된 무슨 뭐 인버터라든가 드라이버 보드라든가 아니면 패널 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정상인데 2차 측 전압이 안 나와 다운되거나 떨어지거나 뭐 출렁거리 이럴 때는 얘 스위칭 레귤레이터 불량도 있지만 2차 측하고 연결된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2차 측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만 갈아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는 다른 것도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메인보다 연결된 쪽에 2차 측이라면 이 커넥터를 다 제거를 하고 한번 재보든가 아니면은 쟀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스위칭 레귤레이터 아웃풋하고 연결된 이런 소자들을 여러분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런 쪽에도 우리가 양보 측정 방법의 노하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다 이게 커넥터로 연결된 상황에 측정하게 되면 얘도 2차 측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다 커넥터를 제거를 하십시오. 제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재봤을 때도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럼 2차 측이 어디에 문제겠구나. 그러면 이제 추정 60분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바로 이 메인보드와 얘랑 연결되어 있는 이 2차 측의 어떤 소자들을 여러분들이 양부 측정을 해서 걔를 잡아놔야 된다. 의외로 이 쇼트키 다이오드가 많이 또 SS34를 많이 쓰는데 얘는 많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콘덴사야 이거 용량 감퇴는 뭐 물론 이거니와 이런 코일 같은 건 사실 이런 구리에다가 에나멜 동선을 이런 데 감아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이런 에나멜이 까지는 경우 말고는 얘가 나가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얘가 전소가 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거의 불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반드시 입력과 출력과 피드백이 나와야 된다. 피드백이 바로 이제 2차 측을 감시해주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감시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얘는 5V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측 감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파형을 측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2번 단자에서 파형이 나오잖아요. 파형. 그 파형 측정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AP1501-50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아웃풋 스위칭 파형을 측정해야 할 경우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단자 전압은 정상이나 메인보드에 오동작이 발생할 경우 스위칭 레귤레이터 소자 내부 회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아웃풋 스위칭 출력 파형을 측정하여 정상 파형인지 아니면 왜곡된 파형인지를 보고 양보 판정을 해야 한다. 아웃풋 스위칭 파형의 측정 방법은 실장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여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스위칭 레귤레이터 아웃풋 단자에 접속하여 파형을 측정한다. 파형이 잘 안 보일 경우는 전압 구간을 조정하는 수직 컨트롤 노브 및 파형 구간을 조정하는 수평 컨트롤 노브를 조정하여 파형이 잘 분석되도록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파형 측정 방법입니다. 항상 2번 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2번 요 단자, 아웃풋 단자는 AC 형태의 파형이다. AC 형태 파형. 그렇기 때문에 정상 동작 잘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여길 뭐 파형 측정할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정상 동작이 안 된다. 5V는 나온 정상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얘는 내부에서 발진 스위칭이 제대로 돼서 2번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판정할 때는 뭡니까? 방법이. 오실로스코프의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파형 자체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직류 파형입니까? AC 형태 파형이죠. 이 AC 형태 파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가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는 여러분들이 탁상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 얘도 지금 저는 이제 요걸 요즘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좀 간편하고 또 이게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도 필요 없어서 많이 쓰는데, 정밀한 측정은 사실 요거를 안 쓰고요. 탁상용을 쓰고 그냥 정밀하지 않은 대충 봐도 되는 것들은 이런 거 쓰는데, 요 지금 핸드형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 사용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나 아까 교육 강의 전에 제가 그 우리 네이버 공식 카페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번 단자, 여기 아웃풋이죠. 됐을 때 요런 파형이 나와야 된다. 이 파형이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 파형이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왜곡된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디지털 테스터기로 2번 쟀을 때 5V가 설령 나온다 해도 이 레귤레이터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부의 발진 스위칭이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발진 스위칭하는 소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전압만 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됐을 때는 파형까지 재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스케일 영상칩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외부 신호를 받아서, 그죠? 외부 신호를 받아서 얘가 지금 액정이 필요한 1차 신호는 LVDS 신호를 만들어 주는데 전압만 재서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결과까지 뭐 LVDS 케이블 30핀을 쓴다 아니면 41핀을 쓴다, 그 LVDS 케이블을 갖다가 단자를 추정했을 때 오실로스코프 봤을 때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근데 파형이 우리가 이제 표준치 파형에 표준치 파형에 비해서 이상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걔를 우리가 문제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파형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부 신호가 들어오나 출력되는 그런 어떤 파형을 가진 신호들, 그런 것들은 오실로스코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조금 전에 아까 스위칭 레귤레이터 판정할 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승합도 강압도 하지만은 바로 암페어를 올릴 수가 있다. 지금 AP1501-50이라는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3A 출력을 갖고 있지만 AP1501A가 붙는 요 소자는 5A까지 전류를 올릴 수 있는 소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레귤레이터 가지고는 암페어를 올릴 수가 없다. 하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뭡니까? 암페어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류는 전기의 힘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모니터에 보니까 뒤에 그 명판이죠. 네임플레이트를 보니까 이거는 12V 5A짜리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격 전류가. 그런데 12V 3A짜리 거기다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가 동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암페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암페어는 전기의 힘이기 때문에 5A짜리를 써야 되는데 3A를 썼다. 그래서 5A짜리보다 3A 아답터가 가격이 싸죠. 그래서 전압은 12V라도 암페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 같은 거 19V 3.75A 그러면은 19V 4.7A 이상 써도 관계는 없어요. 더 좋죠, 그게. 오래 가고. 전기의 힘이니까. 그래서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게 지금 메인보드에 구성된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그 전원부의 구성 방식입니다. 여기 AP1550 있죠. 얘를 통해 지금 내부는 단자는 지금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지만 실제 내부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저항도 있고 OPMP도 있고 컨덴서도 있고 저항도 있고 TR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회로를 통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지만 회로는 복잡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전원부가 메인 전원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그 수리하는데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AP 1501-50 PWM 벅 DC-DC 컨버터를 적용한 정유회로 동작 원리는 첫 번째는 AP 1501-50 소자 1번 부인 단자로 DC 12V를 인가받아 스위칭 온시 AP 1501-50 2번 아웃풋 단자를 통해 출력된 AC 형태의 신호는 코일 L1을 거쳐 콘덴서 C1에 충전된다. 두 번째는 스위칭 오프 시 코일 L1 성질에 의하여 역기 전력이 발생하여 회로의 병렬로 연결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마이너스 극을 통해 전류가 흘러 콘덴서 C1에 충전시킨다. 만약 정유회로 구성 시 회로의 병렬로 역방향으로 접속한 쇼트키 다이오드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스위칭 오프 시 코일로부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전압의 역기 전력이 AP 1501-50 소자 내부 회로의 TR로 흘러 소자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역기 전력으로부터 내부 회로는 보호하고 콘덴서에 재충전시킴으로써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다이오드를 프리휠 다이오드라고 하며 역기 전력을 그라운드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코일 L1과 다이오드 D1의 동작 원리로 인해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출력 효율을 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로에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인 쇼트키 다이오드를 주로 사용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요 메인 전원부인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의 회로 구성에서의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이 인덕터 여기다 저항을 쓸 수는 있어요. 저항은 뭡니까? 전기를 소모하는 그 소자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 코일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코일은 어떤 효율이 떨어지지가 않죠. 얘는 전기를 소모하는 어떤 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터링 회로에서는 이 코일을 쓴다, 인덕터를 쓴다는 얘기죠. 인덕터는 관성의 소자예요. 관성의 소자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소자 중에 하나예요. L과 C는 정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교류 연기를 걸었을 때 이제 또 특성 하나가 뭐냐면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콘덴서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에서 L과 C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SMPS에서 뭡니까? PFC하고 RC 공진회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놈을 갖다가 상쇄시키는 역할로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코일 이외에 어떤 뭐 저항 같은데 전압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흘러버리지만 코일에다 전기를 가했을 때는 얘는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해서 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은 관성의 소재다. 뭐 관성이라는 뭡니까? 어떻게 행위를 하려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관성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코일 역할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제 그 차단기, 옛날에 두꺼비집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걸 할 때 내리면 스파크가 팍 튀기죠. 그것도 바로 뭐냐면 이 코일의 그런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기 전력이 흐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높은 전압이 역기 전력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크가 튀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칭 단계에서 전기를 넣었을 때는 서서히 흐르다가 껐을 때는 여기에 저장된 전기가 역기 전력이 반대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 순간적인 전압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데 몇천 볼트, 몇만 볼트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그럴 때 이게 엽기적으로 흘러서 여기 TR로 들어갔을 때는 얘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쇼트키 다이오드를 회로의 역방향으로 알아서 이렇게 엽기 전력을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순간적인 거죠. 아주 미세한 전류예요. 그 전류가 여기 요 회로를 여기를 보호하면서 콘덴서에 조금 충전해서 효율을 높인다. 그런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쇼트키 다이오드가 이렇게 회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엽기 전력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인덕터는 나중에 강의를 한번 좀 빼서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덕터의 이런 부분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전기를 가하면은 이 전자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류, 노이즈를 차폐하는 코일로 동작을 하고, 또 L과 결합하면 이 공진회로로 우리 SMPS 2차단 공진회로를 통해서 12V, 24V, 33V는 5V가 나오죠. 그게 공진회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변압계에서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 그런 역할을 쓴다. 또 하나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를 통하게 되면 얘는 전기를 통하면서 순간적으로 여기 코일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역할로도 얘가 쓴단 말이죠. 저장했다가 끊으면 바로 역기 전력이 발생돼서 관성이죠.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관성이고 나갈 때는 나가지 마 하고 잡는 그런 성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흐르는 역기 전력을 방해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릴레이 같은 데도 보면 여기 이제 역기 전력을 방지하는 이 다이오드가 붙은 것은 좀 가격이 비싸고요. 역기 전력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다이오드가 안 붙어 있는 경우들은 좀 가격이 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쇼트키 다이오드가 왜 들어가? 바로 열을 통해서 바로 콘덴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 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양부 판별하는 방법, 즉 절연장을 측정하거나 입출력 전압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소자를 탈거해서 양부 측정하는 방법을 앞단에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총 집합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니어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양부 판별하는 방법을 앞에 강의한 내용을 참조로 해서 다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LDO 레귤레이터 절연저항 측정하는 방법이죠.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 강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LM111G 1.8이라는 레귤레이터는 메인 전원부요. 메인 전원부에서 5V 입력을 받아서 요 레귤레이터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에다가 1.8V를 출력하는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LDO 레귤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테스터기에 요거 절연저항 측정할 때는 당연히 저항 모드로 놔야 되겠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는 요 레귤레이터에도 그라운드가 있지만 여기 지금 나사 박는 부분이라든가 여기 지금 뭐 RGB 포트라든가 DVI 포트에 거기 우리가 그라운드가 될 수 있죠. 거기다 대고 우리가 적색 프로브를 LDO 레귤레이터 아웃풋 단자에 댔을 때 305옴 이상 측정되면 정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을 때 300옴 이상 측정이 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탈거한 상황에서 재는 건데 탈거한 상황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탈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가 여기요 저기 LDO 레이터 1번 단자가 그라운드가 되겠죠. 여기다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적색 프로를 아웃풋에 됐을 때 305옴 이상이 나오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5옴이 더 나와요. 왜냐면은 실장 상태에서는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붙였을 때하고 틀렸을 때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는 값이 틀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탈거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실장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좀 긴가민가하다,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이 전자소자들은 탈거해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실장 상태에서 측정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고장 수리한 내용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요것은 양품일 것 같다, 아니면 불량일 것 같다를 판정을 많이 합니다. 이 고수들은.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탈거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상황도 많아요. 근데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렇게 지금 실장 상태에서 솔더링 되어 있는 상태는 요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그 시간이 지나면 납이 산화도 되고 또 무연납을 쓰는 관계로 융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띄기도 어렵고. 그래서 잘못 띄다가는 초보자 같은 경우는 패턴을 갖다 끊어 먹거나 아니면 패턴을 갖다 손상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측정해보고 수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리의 빅데이터가 생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리의 근간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초보자 때는 떼어서도 재보고 실장 상태에서 재보고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는 그 절연저항 측정이 아니라 LDO 레귤레이터의 입출력 전압을 측정해서, 즉 예를 들어서 LM111.8은 5V 입력을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1.8V 출력하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인가해야 레귤레이터가 동작을 하겠죠.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 테스터에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거니까 저항 모드가 아니겠죠. DC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이 그라운드 단자 접속을 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적색 프로브를 LDO 레귤레이터 인풋에 댔을 때, 인풋은 뭐예요? 인풋은 5V를 받는 거죠. 1117.8이라는 것은 인풋이 5V예요. 그럼 내부 동작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면 1.8V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단자의 전압을 한번 재보는 거죠. 인풋 단자, 여기가 인풋이죠. 3번이. 이 그라운드 내고 3번 단자에 됐을 때 테스트하기를 보면 5V가 들어가는 거죠. 5V. 요 5V 입력을 어디서 받아요? 메인 전원부 있죠. 스위칭 전원부에서 5V를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5V가 나오죠. 물론 테스터기의 어떤 그 가격의 고가에 따라서 이 정밀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5V가 나오는 게 있고 또 뭐 4.9V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테스터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는 수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정상이다를 판정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V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재야 되겠습니까? 아웃풋을 재봐야 되겠죠? 아웃풋은 지금 여기 2번 단자가 아웃풋인데 요 2번 단자하고 여기 방열판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찍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리드와 리드 사이에 재지 말고 이 방열판 쪽을 쟀을 때 1.719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반올림에서 1.8V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테스터기를 제가 좋은 거 나쁜 거 써봤는데 많은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5단자 레귤레이터가 있고 SOIC 8핀짜리 SMD 타입의 SOIC 8핀짜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SOIC 8핀짜리 요렇게 생긴 걸 많이 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연저항 측정할 때는 전원 미인가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 모드로 놓고 테스트하기 저항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이 지금 뭐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가 3번이죠. 3번에 흑색 프로브를 놓고 적색 프로브가 2번이 아웃풋이죠. 2번에 됐을 때 500오hm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500ohm이 넘어가죠. 0.4 메가오hm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변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정도는 이게 기다려야 저항이 측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로에는 지금 보시면은 쇼트키 다이오드는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콘덴서도 연결되어 있고 코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조금 지나야지 측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레귤레이터는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탈거 상태에서는 뭡니까? 탈거 상태에서. 탈거 상태는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회로도 연결이 안 돼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으로 그라운드와 아웃풋 간 단자에 됐을 때 여기 지금 핀맵이 나오죠. 3번이 그라운드, 2번이 아웃풋이죠. 스위칭 아웃풋. 여기를 쟀을 때 이것도 500오hm 이상이 측정이 되면 정상인데 탈거 상태에서는 저항값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뭐 이게 한 1메가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전압을 인가해서 데이터 시트에 보면 1번 단자로 12V가 들어가서 뭐 아답터로 12V를 받던가 아니면은 SMPS로부터 12V를 받아서 내부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2번 단자로 아웃풋 5V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항상 2차 측을 감시하는데 5V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데이터 시트상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을 해보는 거죠. 인풋, 아웃풋, 피드백. 자, 세 개의 단자를 측정해보는 거죠. 자, 1번이 인풋이죠. 자, 12V를 받았어요. 입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2V를 받아서 내부 회로의 발진 스위칭 회로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단자로도 얼마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5V가 나오죠. 정확하게 5V가 나옵니다. 이 5V는 DC 성분이라고 그랬습니까? AC 성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전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는 발진 스위칭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테스트하기에는 DC 5V가 찍히지만은 결론적으로 AC 형태의 5V다. 그래서 2번 단자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형을 문제가 됐을 때는 5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은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로다가 2번을 한번 찍어서 파형이 정상 파형인지 왜곡된 파형인지를 우리가 검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지금 테스트하기는 정상적으로 5V 나오죠. 자, 피드백 단자를 댔습니다. 피드백은 마찬가지로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하는 거죠. 항상 5V가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5V가 안 나온다.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거죠. 2차 측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다 쟀을 때는 5V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재보는 거죠, 한번.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 양부 판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출력 파형이 아웃풋 파형이 스위칭 파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C 형태의 파형이다.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봐야 된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알겠죠.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를 갖다 이 그라운드에 놓고요. 2번 단자, 2번이 스위칭 아웃풋이죠. 쟀을 때 이 파형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파형을 봤을 때 파형이 정상 파형이죠. 네. 1501-50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가의 좀 탁상용 장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150kHz라고 이제 찍힐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저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위칭 초보자 같은 경우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요런 이제 그 소자 같은 거는 이제 핀맵을 외우고 있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핀맵들을 나름대로 종이에 기록을 한다든가 측정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형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정상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이거 교육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정상 동작되는 그 모니터에 그 내용들을 다 띄어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의 지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워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전압도 측정되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측으로 여기 스위칭 레귤레이터 5V가 나오고 피드백도 5V가 나오게끔 테스트를 되지 않더라도 이게 보게끔 하는 지그로 교육용 어떤 지그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파형을 반드시 발진하고 스위칭하는 그런 소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상 작동이 됐을 때는 오실로스코프에 의해서 파형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철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리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양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강의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실물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자기 내공이 쌓이는 거지,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내공이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여러분 나름대로 내공이 쌓인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한번 실질적으로 이런 측정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스위칭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FET-TR 다이오드에 대해서 양부 판별하는 방법,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강의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